호남이라는 지역이 전라남북도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제주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호남 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작가, 의제 허병년, 청계영 선생님 그것보다는 그 전에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여기 우리 친구인 이장원 선생님도 왔지만은 진도에서 왜 서해인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가? 사실 진도 사람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 광주에 화가들이 많은가? 왜 광주가 민주화 성지가 됐는가? 이것은 미술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호남의 특징이 뭐냐? 호남은 지형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지형을 본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외지에 오신 분들은 여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조량이 제일 많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도 경상남도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일조량이 굉장히 많아요. 일조량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식물이 잘 자란다, 농사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해안이 많죠. 해변이 많고, 해변이 많다면 뭐예요? 뻘이 많잖아요. 서해안이나 이렇게 남해는 뻘이 많거든요. 뻘이 많다는 건 뭐예요? 미생물이니 낙지랄지 조개랄지, 그러니까 해산물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말이에요. 또 지리산 자락이 있어갖고 또 계곡도 많아요. 또 호남 평야가 있어가지고 농사도 많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에 가보면은 기차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차역을 언제 누가 만들었냐면 일본 사람들이 쌀을 생산해 수탈을 하려고 기차역이 곳곳에 있어요. 그 전라북도에 땅이 많잖아, 농토가요. 그 조선시대 때에도 부자들이 가장 많이 산 데가 전라남북도였어요. 호남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자냐 안 부자냐 이것은 농토가 많냐 안 많냐, 그 다음에 일하는 일꾼들이 많냐 안 많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라졌습니다. 문화예술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요즘 문화예술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 핍박받던 사람이 유명한 작가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문화예술의 발전이랄지 이런 걸 보면은 풍요 속에서 여유 이런 데서 문화예술이 발전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보면은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런 것들이 탄생한 거 보면은 전부 다 왕족이랄지 귀족, 황제들에 의해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세워졌고 한 200년 정도 됐죠. 그렇지 아주 서민 측에서 미술관이 이렇게 세워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귀족이나 왕족들이 자기의 그 어떤 업적이나 과시 때문에 그걸 화가들한테 그려달라고 해서 요청을 해서 그려서 지금 훌륭한 이제 명작으로 이제 남아있죠. 아무튼 호남의 미술이 발전하게 된 뿌리, 그 호남 미술의 근간은 호남의 지형적인 특징, 아까 말한 일조량이 많고, 그 다음에 풍부한 자원, 그런 것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군사 정권 시절에는 전라도나 호남 이걸 좀 무시해가지고 공단이랄지 공업 이런 것을 전부 다 경상도로 줬지 않습니까? 포항, 울산 이런 데로 줬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화위복이 됐어요. 요즘은 여기가 전라북도니 전라남도가 청정 지역이 돼가지고 요즘은 그걸 인프라로 삼아가지고 오히려
좀 생태계니 뭐 환경이니 이런 걸로 오히려 더 인프라가 높아지고 있어요. 공장이 없으니까 무공해 친환경적인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나 전라남도가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사 세옹지마란 말이 딱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호남미술 뭐 작가들 말하기 전에 또 이야기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환경적인 지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죠. 뭐가 있냐면은 여기가 한양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양에서 여기 오려면 엄청 멀죠. 그걸 뭘 이야기하냐면 한양에서 정치적인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유배를 오는 곳이 전라도 땅이었습니다. 더 말을 안 듣고 더 죄인인 사람은 섬으로 보냈죠. 대표적인 사람이 다산 정양용 선생님 형님인 정약전 선생님 흑산도로 보냈지 않습니까? 주사 김정희 선생님 제주도로 보냈는데 9년간 귀향살이 했죠. 주사 선생님은 내가 책을 보니까 한 3번 정도 유배를 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은 뭐 KTX 타면 1시간 반이면 가지만은 그때 당시는 여기 오려면은 기록에 보면은 약 15일 정도 걸렸다고 해요. 한양에서 여기 오는데 말 타고 오고 뭐 걸어오고 나중에 15일 걸렸다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또 해남이나 진도나 완도에서 제주도를 가려면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목숨을 걸었어야 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풍랑 때문에 예전에 최불한 사람은 제주도에서 화순 아버님 그 상을 당해가지고 올려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저기 밑에 인도네시아 필리핀까지 떠내려갔어요. 그 정도로 위험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죠. 지금은 뭐 비행기로 가끔 이제 나도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갑니다만은 너무 허망할 정도로 빨리빨리 도착할 정도 상황이 들리죠. 아무튼 호남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그러니까 그 경상북도나 경상남도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있었죠. 천혜 자원이 있었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배를 왔거든요. 유배를 왔는데 유배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아까 주사 김정희 선생님이랄지 이런 분들 전부 다 왕가 출신이에요. 임금하고 각별한 사이이고 그 학식이 깊으신 분이고 그런 분들이 여기 내려와가지고 제자를 기르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다산 정양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그 강진에 가가지고 제자들을 엄청 많이 길렀고 그 다음에 200여 권의 책을 냈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강진에 이제 시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자녀들은 잘 가르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공부를 잘 가르치고 싶은데 가르칠 선생님이 안 계세요. 근데 한양에서 유명한 사람이 유배로 왔어요. 그러면은 그분들 밥을 해드리고 그 침소를 제공하면서 우리 아들 조카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동네 애기들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서당이 형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제자를 기르고 책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는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어렸을 적에 유치원을 못 다니고 서당회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 미술관에서 했던 행사 그 리플렛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술관에서 의외로 이런 서예 전시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서당에 다녔던 그 추억 때문에 제가 서예 전시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작가 이야기할 때 맨 먼저 이 서예가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선비, 지금 학자죠. 선비라고 한다면은
세 가지 덕목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를 갖춰야 선비라고 했어요. 세 가지가 뭡니까? 김미애 선생님 한번 이야기해요. 선비가 되려면 어르신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 그 선비라고 했잖아요. 선비라고 하면은 세 가지 덕목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선비면은 뭐 도덕성도 가르쳐야 되고 인간성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건 이제 기본적이고요. 뭐냐면은 시서화입니다. 그러니까 시는 그리짓기를 해야 돼요. 시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시를 쓸 수 없는 사람은 그 선비가 아니에요. 시를 못 쓴 사람. 생활화 딱 돼 있어요. 선비들은 뭐 운을 띄운다 하죠. 오늘 오늘 무등산 뭐 해가지고 또 등 해가지고 딱 바로바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글 쓰는데 상당히 능력을 키운 분들이 선비란 말입니다. 서는 아시다시피 서예입니다. 글씨를 잘 써야 돼요. 지금 박물관에 이런 데 가보면은 글씨 옛날 보면은 꼭 인쇄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두 분이 아니라 대부분 다 잘 써요. 그때는 선비가 되려면 글씨 쓰는 연습을 해요. 서당에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화입니다. 화인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요. 지금은 이제 화가라 하면은 특별히 미술대에 가고 특별한 사람인데 그때 당시는 선비라 하면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그때 당시의 그림은 지금의 그림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때 당시 조선시대 때는 그림이라는 게 뭐냐면 문인화라고 했죠. 이제 그 선비들이 그런데 대부분 잘 그리는 내용이 뭐냐면은 매란국죽입니다. 매는 매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왜 매화냐? 매화는 눈이 내릴 때도 매화가 피어요. 그러니까 아주 추울 때 삭풍이 내릴 때 꽃망울을 이렇게 맺혀가지고 밤에 제일 먼저 피운다고 해서 선비들의 절개 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비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 나무였습니다. 난초도 아시다시피 시골에서 산에 가보면 겨울에도 눈밭에서 푸릇푸릇한 것은 난초밖에 없습니다. 시골에서 꽁밥이라고 하죠. 꽁밥. 다른 것은 낙엽이 다 떨어지는데 그 난초만큼은 낙엽이 안 집니다. 항상 푸릅니다. 꽃 향기도 좋죠. 그래서 선비들이 난향천리, 그죠? 난향기는 천리를 간다. 그런 속설이 있을 정도로 난을 좋아했고, 그 다음에 국자는 국화입니다. 지금 한평에서 국향 대전을 하고 있죠. 지금 향기가 좋은 곳은 많습니다만 장미도 있고 뭣도 있지만은 그러나 국화처럼 향기가 그 강한 것은 별로 없다. 그래서 국화향을 일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천황, 일본 천황 문양이 국화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선비들이 옛날부터 화가들이 국화를 즐겨 그렸다. 국화를 좋아했다. 변치 않는 향, 산뜻하지 않지만 그윽한 향을 좋아했다. 그래서 국향이라고. 매란 국죽, 아시다시피 대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고 가지가 비틀어지지 않고 곧게 하늘을 보고 치솟아 올랐다. 그래서 매란국죽, 대나무가 선비들의 절개를 상징하는 나무로 돼서 매란국죽, 이게 사군자라고 하죠. 그냥 나무라고 아니라 군자라고 이렇게 높였습니다. 물론 사군자뿐만 아니라 또 선비들이 옛날에 팔군자 해갖고 또 옆에 붙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나무도 있고 뭣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매란국죽 사군자로 불려서 선비들이 즐겨 그렸고 그림을
일반 화가들만 그린 것이 아니라 일반 선비들의 덕목, 교양으로 전부 다 시서화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전문적인 화가들을 보면은 조선시대 보면 화원이라 해가지고 임금을 보필하는 지금은 뭐 미술 학교라고 할까요? 이렇게 화원 출신 작가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전문적으로 막 그랬죠. 뭐 유명한 김홍도 단원 김홍도 선생님, 신윤복 선생님 아버지랄지 뭐 이런 분들이 그 궁중에서 필요한 그림을 그리는 화원이라고 있습니다. 화원에서 그림 공부를 하고 그림을 임금한테 바치고 이런 그 제도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선비가 되기 위해서 시서화, 사군자 이런 정도는 전부 다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서예전 팜플렛을 보면요,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원교 이광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원교 이광사는 추사 선생님하고 거의 비슷한 시대에 있는데, 추사 선생님 아시다시피 정조 때 태생하신 분입니다. 철종 때 돌아가셨는데, 추사 선생님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은 호가 한 2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뭐 추사도 있고 완당도 있고 무엇도 있고 유명한 사람은 호가 많답니다. 근데 뭐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고, 추사 선생님은 명나라 때 20대 초반에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아버지가 사신으로 갔을 때 따라가지고 신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유럽에 유학 갔다 왔다, 미국에 유학 갔다 왔다, 좀 많은 그 새로운 신학문을 알아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중국에 갔다 오는 것이 굉장히 궤를 낼 수 있는, 신학문을 얻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은 이미 유럽에서 서양 문물이 왔고, 또 중국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어떤 문화적인 인프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왔다, 중국에 어떤 뭘 배웠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책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이 아니고 책이 인쇄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화첩이라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그림 그리는 법을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책을 일일이 하나씩 만들었어요. 그건 엄청나게 귀한 책입니다. 지금은 인쇄로 그냥 뭐 100권, 200권, 1000권 찍어내지만, 그때는 화첩이라는 게 손으로 일일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책이라는 게 귀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맨 처음에 접한 사람들이 명나라 때 이제 갔던 추사 김정희 스님이고, 그분이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대신이니까 아버지가 소개해 주실 거 아닙니까? 아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중국의 유명한 대가들, 왕공망입니까? 뭔가 이런 분들을 소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때 당시에 소개를 받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대가들이었어요. 전부 다. 서예나 그림으로 대가들한테 소개를 받았고, 이게 왔습니다. 근데 아까 원교 이광사 선생님 하기인데, 추사 선생님이 정치적인 그런 것 때문에 유배를 가게 됐어요. 유배를 어디를 가게 됐냐 하면은 해남, 대흥사 이쪽으로, 제주도로 가게 되니까 그 건너기 전에 거기를 들리게 됐어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대흥사에 보통 절에 보면은 가장 큰 글씨가 뭡니까? 그 대웅전이죠. 대웅전 글씨를 딱 보니까 추사 선생님이 아무리 유배를 간다 해도 서울에서 왕가 주신 아닙니까? 폼을 잡았겠죠. 저 누구시오? 그러니까 원교 이광사가 누구요? 원교 이광사는 정식으로 서예를 배운 사람이 아니라 혼자,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뭔 책이나 뭘 봤겠죠. 근데 이 양반은 동국진체라는 특별한 서체를 스스로 개발하신 분이에요. 그럼 추사 선생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추사 선생님은
정시로 중국풍의 글씨체를 배운 사람이에요. 우리 그 어둠 속에 떡 잘랐던 그 서예가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세요? 김미애 선생님 아세요? 한석봉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석봉 선생님은 지금 한석봉체를 보면은 꼭 인쇄로 나온 것 같아요. 그 한석봉체를 가지고 왕자들을 가르치는 교본을 썼어요. 한석봉체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명한 서체라는 것은 전부 다 중국 서체였어요. 근데 원교 이강사는 활달하게 멋대로 썼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원교 이강사 제자들 글씨체가 있는데 활달한데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을 거야. 아마. 자기 품도 아니고 정신으로 가지고 뛰어내려라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원교 이강사체가 내렸는데 제주에서 한 9년간인가 유배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언제 시간적 여유가 되면은 꼭 제주도 주사선생님 유배지를 한번 가보세요. 정말로 굉장히 뭐랄까 좀 기분이 참 묘했어요. 너무 초라한 집이고 내가 정말로 좀 뭐 했던 것은 그 옆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근데 제주도 화장실이라는 게 화장실이 아니라 돼지들이 그 한대거든요. 거기다 일을 보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주사선생님 그 유배지를. 이제 거기에 초이선사랄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거기까지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인데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참 양반집 아들이 그런 누추한 데서 지냈다는 것은 참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볼 때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뭐 가난하게 살다가 좋은 집에 가면 그냥 좋은 집에 있다가 하는 게. 그 주사선생님이 9년 유배생활 끝나고 대흥사를 다시 들렸을 때 원교 이강사 대웅전 그 썼던 글씨체를 다시 올리라고 인정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내가 왜 이 서예를 이야기하는데 오랫동안 이야기하냐면요. 글씨가 어떻게 보면 그림하고 연관이 있고 우리 호남 미술의 뿌리였던 근간이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 이장원 선생님이 진도 출신이지만은 왜 진도가 서예가 유명하냐? 물론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약간 창의적인 데도 있어요. 창의적도 있고 좀 집념도 있고 여러 거 있지만은 내가 볼 때는 이 호남 사람들 뭐 특히 이제 진도나 완도 뭐 이런 목포나 이런 쪽에 보면은 서예 현상이 많다. 뭐 진도에 유명한 분이 누굽니까? 소전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옛날 유배왔던 그런 선인들하고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죠. 진도에 가면 화장실에도 좋은 서예 작품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전라도 가면 화장실에도 좋은 그림이 다 있어요. 외지 사람들이 다 놀래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호남 미술이라는 것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그런 선인들의 발자취, 향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아까 지리적인 환경적인 풍요로움 그것도 한몫을 했지만은 예전에 선비들의 음덕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도 나는 우리 아버님이 생각이 나서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교육자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많이 가르치려고 투자를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저도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상의 음덕, 선조들의 뿌리가 있어야 뭐든 이루어진 거예요. 갑자기 이루어진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호남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서예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했죠. 선비들은 시수와 글짓기를 하고 그림도 그릴 줄 알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시간이 막 흐르니까 여기 한거 보면은 이제 좀 빨리빨리 진도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송곡 안귀동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호가 송곡이기도 하고 천마산이란데 공부 이렇게 도 저희 고향 그 산 뒷동산 산 이름이 천마산이라고 합니다. 천마산인데 그래서 호를 천마산이라고 쓰기도 한데 안귀동 선생님은 원래 이분이 이제 저희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은 한약방을 하셨답니다. 한약방 하셨는데 그 죽어가는 아기를 살려가지고 돈을 유명하게 돼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보성에서 광주로 오게 돼가지고 서예원을 차렸습니다. 근데 여기 그 밑에 줄에 있으면 공제 윤도서부터 시작해 설주 송은혜로 생각하는 동국진짜 호남서맥을 개성하였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그 아까 원교 이광사 선생님부터 송곡 선생님까지는 여러 유명한 서예인들이 많았습니다. 이 송곡 선생님의 수제자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은 얼마 전에 작고하신 학정 이도농 선생님입니다. 많죠. 그 송곡 선생님 배운 분들이 뭐 여러분들이 정광주 선생님 그분도 거기서 잠깐 배웠고 뭐 여러 그 서예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송곡 선생님이 이 광주 서예계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뭐 근원 선생님도 계시고 누구도 계시고 많이 계신데 근데 송곡 선생님을 뿌리를 내리게 해주신 분이 원교 이광사 선생님이다 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글씨체 자체가 한양에서 내려온 글씨체하고는 근본적으로 뿌리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장보면 송곡 안귀동 선생님 글씨체가 있죠. 좀 활달하고 이런 것을 세점이 있죠. 활달하고 이런 맨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은 천마산인이라고 있죠. 가운데 것도 천마산이라고 써 있죠. 지금도 이제 보성 동네나 이런 데 가면은 천마산인 글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글씨가 활달하고 맨 왼쪽에 있는 작품은 송곡이라고 써있죠. 저도 생전에 계실 때 한 번 만나 뵀습니다. 저희 부모님하고. 그때 사진을 못 찍은 게 좀 너무 안타까워요. 그때는 사진을 중요시를 몰라가지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오지호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지호 선생님요. 오지호 선생님은 1900년 초에 화순에서 화순 동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동경민술학회 화순 동복의 부잣집 아들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동경미술학회를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는 일본 사람들이 애국 사람 입학을 잘 허가를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나라에 한 명 혹은 두 명 제한을 했어요. 대만도 마찬가지고 어쩔 때는 두 명 발표인데 보통 한 명. 그러니까 얼마만큼 실력이 있는 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 통틀어서 한 명이 입학을 허락을 해줬어요. 일본 놈들이. 그래서 하셨는데 좀 이분은 그 조선대 교수로 계신 조선대 교수 첫 번째 분은 아니고 조선대 교수 첫 번째는 김보연 교수님이었습니다. 뉴욕에 계시다 돌아가신 분인데 그 다음으로 오지호 선생님이 들어가셨죠. 오지호 선생님 들어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교수로 모시면 임직수 선생님이고 임직수 선생님의 영향이 상당히 크죠. 조선대 나온 사람들이. 이분이 살아생전에 이제 한번 만나 뵌 적이 있고 또 운이 좋게 스케치를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스케치를 모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기억에 남고 이분은 약간 민족주의적이랄까요. 그 그림뿐만 아니라 어떤 예를 들어서 이분이 한 것이 뭐냐면은 제가 스케치를 한번 모시고 갔다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은사님이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연로하시니까 스케치 갈 때 네가 좀 모시고 가라 해서 내가 모시고 갔었는데
식사하기 전에 저한테 물어봐요. 이제 이 할아버지께서. 야, 종기야, 국어가 무슨 뜻이냐 물어봐요, 갑자기. 국어가 무슨 뜻이냐. 갑자기 제가 당황했습니다. 아, 저 대학생인데. 예? 네, 그랬단 말입니다. 국이 한자는 뭐냐? 나라 국입니다. 어자는 말씀 어자입니다. 나란 말 아니냐? 한자를 정확히 알면은 쉽게 대답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한문 한글 병영 운동을 벌였어요. 사비를 들여서 책자를 만들고 해가지고 한문, 그때 당시에는 최현배라는 분이 한글만 써야 된다고 주창을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요. 근데 한문도 우리 한자권인데 한문을 알아야 된다, 한자어를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걸 주장을 했고, 유일하게 그때 정치적인 것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 이 양반은 화가이면서도 그런 운동을 많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그런 운동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내가 뿌리 이야기 했잖아요. 이분 그 오지호 화백의 아버님이 옛날에 화순 군수였습니다. 현감이라고 합니까? 뭐 군수였는데 일제강점기 시대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나라를 잃었다 이겁니다. 분에 못 이겨서 그때 한일합방이 돼가지고 스스로 자살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뭐 민영환 선생님이 누구 있었는데 여기 화순에서는 오지호 선생님 아버님이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정도로 기계가 있는 집안이에요. 오지호 선생님도 그냥 그림만 그리고 유명하면 그게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이분이. 그 요즘 화가들은 어쩌습니까? 내 그림이 한 호당 얼마고 팔리고 안 팔리고 어떻게 하면 잘 팔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좀 더 사회적인 현상이라 할 때 저도 반성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나라 국가적인 위기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동경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처참한 게 뭐냐면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저 닭똥 같은 것으로 무엇을 하고 계시오? 라고 했답니다. 이제 저 닭똥을 잘 안 봤지만 닭똥이 색깔이 울긋불긋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화 물감을 보고 그걸 닭똥 같은 걸 뭘 하냐고. 그만큼 그때 당시에 서양화를 이해하기에 여건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 척박한 상황에서 그림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부인 초상화 그렸죠. 부인 초상화 그리고 그 가운데 한라춘설, 이것은 이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설경 그리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항구는 뭐 애국에 가서 그리신 것 같아요. 뭐 여수에 가서 그리신 적도 있고 애국 여행 가시면서 항구를 많이 그리셨답니다. 이 한라춘설 이것은 제가 추정컨대 아마 이분 제가 모시고 간 데가 어디냐면 내장사였거든요. 내장사인데 내장사 거기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강용훈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지금 아까 서예 이야기를 했죠. 호남미술에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대표적인 분 이렇게 듬성듬성 이야기합니다. 이제 서양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예 이야기 끝나면 서양화인데 강용훈 선생님은 이분은 이제 오지호 선생님보다 약간 후배죠. 근데 이분도 화순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이분도 동경지역미술학교에 나왔는데 이분은 또 특이하게 오지호 선생님은 구상이라 하죠.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는데 강용훈 선생님은 추상을 그리신 분이에요. 그 이분은 어디서 재직을 했냐면 광주 교육대학교에서 재직을 했습니다. 교육대학교가 옛날 이름이 광주 사범학교였습니다. 예전에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거기서 같이 근무했던 분이 양수화 선생님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거기 배출된 사람이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우재길 화백이랄지
좀 추상하신 분들이 거기에 제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좀 광룡은 화백 그 그림이 칼럼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그때 오지호 화백께서 사실적인 그림을 그려도 이게 뭐냐고 물어볼 정도였는데 추상화를 그리신 분은 어떻겠어요? 추상화를 하면 더더욱이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오지호 화백하고 강룡훈 선생님이 그때 당 전남일보에 수십 회의 연재를 통해서 서로 갑론 언론을 논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강룡훈 선생님은 추상화, 오지호 선생님은 구상화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은 전남일보인데 지금은 이제 광주일보죠. 광주일보 자료실에 가면은 그분들이 두 분이 갑론 언론한 그 내용이 기사가 있는 걸 복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지호 화백은 기본적으로 인상파 화가예요. 인상파 중에는 지금 미술대학 나온 사람 알 거예요. 인상파라는 게 뭔지. 근데 오지호 화백이 제일로 경멸했다 할까 싫어한 게 피카소였어요. 뭐 피카소가 뭔 그림이냐, 그게 그림이냐. 이제 글에 나와 있어요. 네. 아무튼 강룡훈 화백은 줄기차게 알아주지 않는 추상화를 했다.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광주 사범학교에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다. 그래서 길러낸 그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추상 미술을 지금도 하고 있고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화 선생님이 있죠. 양수화 선생님은 이분은 이제 보성 출신인데 그게 강룡 선생님하고 비슷해요. 강룡은 지금 근대 작가 우리 광주에 3인방이라 할까요? 그거 보면은 오지호 선생님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양수화 선생님이 강룡훈 선생님이 한 살 더 이제 젊습니다. 근데 양수화 선생님은 이분도 이제 동경에서 가와다 미술학교라고 사립학교죠. 여기를 졸업하셨는데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부자여서 간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한일학 그 강정기 시절이어서 뭐 그냥 간 거죠. 여기서 대구 간 거나 부산 가나 마찬가지죠. 유학이라기보다는. 근데 이분은 특이한 게 뭐냐면 그 빨치산 영화 있습니까? 지리산 영화 있습니까? 뭔 영화 있었죠. 옛날에 그 지리산 투쟁하는 그 영화 제목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리산인가 빨치산. 거기 보면 양수화 선생님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이분은 거기 들어가가지고 입사를 해가지고 자진해서 입사를 해가지고 삐라를 제작할 때 자기가 참여를 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근데 좀 힘들게 사셨죠. 이렇게 사시다가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러나 시립미술관에서 초대전도 하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조망을 하는 그런 전시도 했고 여러 가지 좀 뭐 역량이 있는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아들인 양승찬 그 사장이 아버지 그 유작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작품 세계를 기리려고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양수화 선생님 그 추상화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저도 여건이 되면은 한 점 사고 싶은데 뭐 자윤이 뭐니 이거 보면은 얼굴인데 얼굴을 추상처럼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이 많아요. 이게 3점 정도. 근데 제가 이제 직접 작품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요즘 고급스러운 캔버스가 아니라 그 하드보드에다 그렸더라고요. 종이에다가. 그러니까 뭐 이중섭 선생님도 어디다 그렸어요? 뭐 호기심 때문에 그런지 뭐냐 은박지에도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은박지니 그 다음에 전기장판이니 전기장판이 아니라 여기 어르신은 알 겁니다. 옛날에 그 장판 하면은 전기장판이 아니라 그 기름 먹인 그 장판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비료포대나 이런 데다가 콩기름 같은 걸 묻혀가지고 이렇게 방에다 붙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그런 일이 허다했어요, 옛날에는요. 왜냐면 지금처럼 캔버스가 없어요. 지금도 캔버스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종이 하드보드이나 근데 그런 게 많았고,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미군 그 텐트 같은 거 있잖아요. 텐트 같은 것을 뜯어가지고 거기다 그린 분들도 봤어요. 제가 볼 때는 오지호 선생님이나 강용훈 선생님이나 양수아 선생님 이런 분들은 진짜 보고 같은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청경자 선생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청경자 선생님은 공 출신입니다. 공 출신이고 도쿄 여자미술전문학교를 나오셨고 전남여고에서 교사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광주일보 전신 전남일보 그 신문을 보니까 청경자 선생님이 그 신문에 만평도 그리셨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말 들어보니까 이미 30대 중반에 화백이라는 칭호를 받았대요. 그때 당시 그리는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이 청경자 선생님은 좀 유명하죠. 유명한 배경 중 하나가 수필집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한 20여 권 이상 냈을 겁니다. 애국에도 많이 가지고. 글을 잘 쓰셨어요. 그래서 지명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 유가족이 들으면 어쩔지 모르지만, 이제 그때 당시 전남일보 김남중 회장님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애기도 낳고 해서 좀 광주에서는 이제 그런 전부 다 알고 있죠. 청경자 선생님은 그때 작품에 진위가 있는 그 여자 소녀상 있는 어깨에 나비가 그려진 그 작품 때문에 절필을 하게 돼요. 그 가짜다 진짜다, 이게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그 진짜다 했는데 청경자 선생님은 내가 내 작품을 모르겠느냐, 내 자식을 모르겠느냐, 해결이 안 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절필, 그냥 그림을 이제 안 하겠다 하고 뉴욕으로 따님한테 가버리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에서 너무 안타깝고 지금도 해결이 안 된 걸로, 그러니까 명쾌하게 해결 안 되고, 따님 이제 유가족 측에서는 지금도 그게 가짜지, 어머님이 가짜인데 어떻게 그게 진짜냐. 근데 그때 국립현대미술관 정준모 학예실장으로 있습니다. 그 정준모 씨를 끝까지 진짜다, 왜 가짜라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중간에 있는 우리들은 정말로 난감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제가 이제 서울시립미술관 3층인가 청경자 선생님 특별 전시실이 있습니다. 3층인 겁니다. 2층인가 3층인 같은. 거기 가서 보면은 청경자 선생님이 쓰시는 물감 자체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약간 여자분들 그 화장품에 그 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약간 비늘처럼 반짝반짝한 거. 그 물감이 약간 고급스럽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언젠가는 밝혀지지 않을까 하고, 진위 여부는 전체가 가짜라기보다는 일설에 의하면은 그 어깨에 그려진 나비가 가필이 된 거 아닌가. 나머지는 진짜인데 그 어깨에 그려진 나비만 나중에 누가 다른 사람이 그린 거 아니냐, 이런 설도 있습니다. 이제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의제 화백년 선생님, 여기. 의제 화백년 선생님도 제가 그때 생전에 계실 때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의제 화백년 선생님을 이야기를 하려면은 아까 추사 김정희 선생님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추사 김정희 선생님하고 친한 분이 누구였냐면, 스님이 누구냐면 초이선사였습니다. 대흥사에 아까 비슷하게 있지 않습니까? 초이선사인데, 그 초이선사님이 이제 누구하고 친분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그 소치허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림을 좋아하는 이제 그 소치허련 선생님이 있는데, 소치허련 선생님이 이제 진도에 그 정착한 사람인데, 이 허씨가 그 허균이라는, 허균 누군지 아십니까? 예? 누구예요? 그 홍길동전 쓴 사람 아닙니까? 멸문가지요. 이제 홍길동전을 썼고 이제 쫓겨나가지고 진도까지 내려갔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허균 일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치 선생님이. 거기서 이제 아까 제가 뿌리 이야기했어요. 뿌리가 없이 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진도에 정착한 이제 허씨 집안인데, 그때 이분이 그 초이 선사님하고 교문이 있었어요. 그 집안이. 근데 그림을 잘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를 소개해 주냐면, 초이 선사님이 그 친분이 있는 주사 김정희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소치 선생님이 허련이라고 하죠. 이제 이름은 이제 호가 소치. 한양에 가가지고 주사 선생님 집에서 기거를 하면서, 길진 않았어요. 거기서 그림을 배우게 됐어요. 그림만 배운 게 아니죠. 글씨도 배운다고 그랬죠. 옛날 선비들은 시소화뿐만 아니라 인간성, 도덕성, 자세, 인사법 이런 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옛날 선비들은. 우리처럼 학원에서 이제 그림 잘 그리고 기술적인 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추사 선생님한테 글씨를 배웠는데, 글씨도 배우고, 지금도 골동문 가게 나온 거 보면은 거의 추사님 글씨체하고 소치쌤 글씨체하고 거의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해요. 보면은요. 그 정도인데, 추사 선생님이 제주도 유배를 갔다 했잖아요. 그때 유배를 갔을 때도 제주도까지 가서 스승님을 아련을 했다. 그렇게 그 뵙고 위로를 드렸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추사님이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 권세가 있고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도 오고 제자들도 오고 다 동창들도 오지만은 순식간에 떨어지고 감옥살을 하고 죄인이 되면 옵니까? 안 오게 되죠. 근데 제주도까지 가신 분들이 몇 사람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초이선사랄지, 그 다음에 소치 선생님이랄지, 이상직이라는 제자랄지, 이런 분들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상직이라는 제자가 왔을 때는 뭘 그려줬습니까? 유명한, 우리 미술대학 나온 사람 알지요? 뭘 그려줬어요? 세한도라는 그림을 그려줬잖아요. 세한도가 유명하잖아요. 그 세한도는 왜 유명하냐면, 여러분 중국에 여행 가서 알지만 세한도 같은 비슷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만에 가도 많아요. 근데 세한도를 보고 옆에 그 사용하는 들리게 옆에 찬을 붙인다 하거든요. 그 그림을 보고 감탄문을 쓴 그 찬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 찬을 붙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깁니다. 계속 종이를 붙이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을 겁니다. 아마 국보로 지정됐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이야기가 빠지면 추사 김정희 선생님, 초이선사의 소개로 소치 허련 선생님 계시고, 소치 선생님 아들이 누굽니까? 뭐 소치 선생님이 꾸며놨던 그 뭐예요? 삼방이 무슨 삼방이에요? 진도지 시장 울림 삼방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인 미산 선생님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미산 선생님은 좀 궁핍해가지고 그림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해서 울림 삼방을 팔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미산 선생님,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산 선생님 그림값도 좀 많이 안 나가요. 여러분들 미산 선생님 작품만 가볍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에 궁핍하니까 그림 공부도 많이 못하고 뭐하고 그 아버님 물려준 울림산을 팔아먹었어요. 그 다음이 누구냐 하면은 남농 허건 선생님이에요. 그 목포에 계셨죠 이제.
근데 남농 선생님은 뭐 60, 70년대 한국가 인기 있어 잘 팔리셨죠. 고생하셨지만은.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울림산방을 다시 구입하셨다고 그럽니다.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해가지고 거기 진도군에다가 기부 체납했습니다. 진도군에서 기증했습니다. 영원히 국가에서 자손들이 갖고 있으면 가난하게 되면 팔게 되니까 그래서 기부 체납을 하고 지금은 진도군에서 울림산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제 화백년 선생님이 누구냐 하면 이분은 직속은 아니고 지금 남농 선생님의 아들은 옛날에 증권가에 계셨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생전했을 때 저도 한번 만났습니다. 제가 시립미술관 학예연구 시작할 때 남농 탄생 100주년 전시를 했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만났었는데 그분은 그림을 안 그리고 증권가 은행가 하여튼 이었고 그분 남농생 손자가 누구냐면 현재 전남대학교에 있는 허진 교수입니다. 지금 저기 동물 그려주고 저 여기 그림 출품돼 있잖아요. 큰 작품이 이쪽 줄 허진 교수님이 남농생 그 손자예요. 이 의제 화백년 선생님은 반계라고 하죠. 직계손은 아니고 옆에 이제 사촌 반계입니다. 의제 선생님은 남종화로 유명한 분이죠. 물론 이 어떤 분들은 남종화 뭐 특별하냐. 우리 한국전 남종화는 훌륭한 분이다라고 평가를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이 남종화라는 게 중국에도 남종화, 북종화가 있었거든요. 중국의 남종화의 그 번뜩이 아니냐 그렇게 약간의 그 평가 절하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의제 화백년 선생님을 그때 생전에 계실 때 한 번 만나 뵀거든요. 그때도 카메라를 갖고 왔는데 사진을 못 찍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유명한 분, 그때는 사진 하나가 중요한 줄 몰랐어요. 너무 젊어가지고. 지금 같으면 수십 커트를 찍을 텐데. 근데 이분을 내가 왜 존경하냐 하면은 남종환이 아니니 그것보다는 이분 주변에 훌륭한 분들이 많았어요. 민족 지지랄지 국가를 생각하고 이분이 농업학교도 생겼죠. 농업학교도 운영하면서 농사지 대본이다. 그러니까 농사가 앞으로 중요할 때가 있을 것이다. 식량이 이것을 미리 예견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단군 신전도 만들자고 주장을 했던 분이에요. 우리 민족적인 정기를 다 살리자 하신 분이고 또 이분 주변에 누구 있냐면 애국 지사들도 있고 대표님 분이 최홍정 목사님이에요. 지금 최홍정 목사님의 거기는 저 양림미술관 옆에 기념관이 있죠. 이런 분들이 그때 강주 발전을 위해서 그때 경향방류도 메우면 안 된다 그런 주장한 분들. 그러니까 지역의 발전과 민족의 어떤 그런 민족 정신을 고취하게 한 이런 행동도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옛날 화가들은 아까 선비 정신을 이야기했잖아요. 맨 처음에 그 선비 정신을 버리지 않는 거죠. 선비라는 게 뭐냐? 뭐 글씨만 잘 쓰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정신, 도덕적인 정신, 민족적인 그 국가 안위를 위한 거, 또 참 힘든 사람이란 그 배려 이런 것 등등을 배웠다는 거죠. 선비지만은 옛날에 그랬죠. 선비가 가난한 선비들도 많았거든요. 뭐 아무리 떨어진 옷을 입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딱 정자를 하고 아침부터 사서 삼경을 읽는다 할지 공자를 논어를 읽는다 할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정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그 다음에 한일합방 난 더 이상 이 세상 살 수 없어 자진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 분들이 선비란 말입니다. 그 끝을 이어온 사람이 지금 현재 광주 시민이라고 생각해요. 광주 시민이 왜 의리가 있고 정신성이 강하냐? 곧 죽는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민주화, 뭐 정신성 이런 걸 지킨다 하는 것은 여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흥분을 잘하고 뭐 성질 급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선조부터 내려온 면면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정신성이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것이 미술로 발현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